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 이틀 내내 상승이었고요. 다우지수는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11월 정말 다양한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선도 자리했었고 이번 주에는 11월 한 주가 좀 짧게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좀 짧은 거래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끝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당선인이 확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종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부와 함께 평화적인 협력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지표와 FOMC 의사록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금리 동결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 역시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회의가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도 열어보겠습니다. 트럼프에 올인하더니 일론 머스크 CEO 자산이 116조로 껑충 뛰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인도계 출신의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였었던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된 정보효율부에서 더 다양한 일거리를 찾겠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상무장관으로 지명됐었던 소식이었었는데요. 다만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던 가상화폐 테더와 함께 협력을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연 이틀 내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역사적인 전고점을 뚫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함께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미증시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해 봅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2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는 1%가량의 상승폭 그려내면서 44,296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지수 0.35%, 나스닥은 0.1%가량 소폭의 상승세 그려냈습니다. 미 대선 랠리 이후에 잠시 주춤했던 뉴욕 증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체 지수가 끌어올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우가 2% 가까이, S&P 500은 1.6%가량, 또 나스닥은 1.5%가량씩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대체로 준수했는데요. S&P 글로벌이 발표한 11월 서비스업 PMI는 32개월 만에, 또 그리고 4개월 만에 제조업 PMI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4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11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2.6%로 11월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금요일장에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4.4%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주들이 좀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소폭의 하락 흐름 기록했습니다. 0.15% 빠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는데요. 전쟁 관련 우려에 더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국제유가 2거래일 연속 큰 폭 상승했습니다. 1% 넘게 뛰면서 배럴당 70달러대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애플과 구글이 영국에서 휴대전화 웹 브라우저 시장 지배력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 CMA가 현지 시간 22일 발표한 독립조사단의 검토 결과를 보면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국 내 혁신이 방해받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조사단은 CMA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디지털 시장 규정에 따라서 애플과 구글의 휴대전화 시장 활동을 조사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애플은 영국 당국의 이 같은 개입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훼손하고 애플을 차별화하는 기술을 만드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에서 1%가량 상승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3% 넘는 하락폭 그려냈습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지만 140달러대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HBM의 엔비디아 납품 승인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 CEO가 현지 시간 23일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HBM인 HBM3의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팀 엔비디아에 삼성전자도 들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볼 부분이고요. 다음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2%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죠. 그런데 애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국 CMA가 이 알파벳에 대한 조사 역시도 착수할 가능성 커지면서 알파벳은 악재가 겹치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CMA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구글의 대변인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은 선택을 넓히고 가격을 낮추고 스마트폰과 앱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개방형 플랫폼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에 4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엔스로픽이 밝혔습니다. 엔스로픽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자사의 AI 모델을 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아마존은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0억 달러를 엔스로픽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구글도 지난해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과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 같은 추가 투자 소식에도 주가는 소폭 밀리면서 금요일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메타 역시도 0.7%의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테슬라는 4%가량의 상승폭 그려냈습니다. 테슬라의 상승, 큰 폭 상승이 더 이상 좀 놀랍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순 자산이 미 대선 이후에 8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16조 원가량 증가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그가 보유한 순자산 평가액은 현지 시간 22일 기준으로 3,478억 달러, 우리 돈 약 489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가 지분의 약 13%를 가지며 최대 주주로 있는 이 테슬라의 주가 폭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갭 살펴보시죠. 의류업체 갭이 올해 세 번째 연간 가이던스를 높여 잡으면서 주가가 무려 13%가량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갭은 3분기 매출 역시도 준수했는데요. LSEG 예측치인 매출 38억 1천만 달러와 EPS 58센트 모두 상회했습니다. 매출 38억 3천만 달러, EPS 72센트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따뜻한 날씨와 그리고 미국에 닥친 허리케인 등의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실적을 크게 끌어내리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 증가폭도 1.5에서 2%로 높여 잡았죠. 갭의 CEO 리차드 딕스는 3분기에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매출에 1%포인트가량 영향을 줬고 폭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전체 매장의 매출이 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바뀌면서 매출은 반등했고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 강력하게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엘라스틱 살펴볼까요?
소프트웨어 기업인 엘라스틱이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주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장에서 1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매출 3억 6,500만 달러, EPS 59센트로 LSEG 예상치인 3억 5,700만 달러의 매출과 EPS 38센트 모두 웃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금요일장에서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장에서는 16%가량 주가가 빠졌던 것과 사뭇 다른 흐름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9만 9천 달러를 돌파한 후에 상승세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10만 달러 선에 근접하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역시도 상승 탄력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뜨겁다더니 하루에 7천억 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비트코인 비트로 유명한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 비트코인 급등에 따른 수익을 공개했는데 하루에 7천억 원을 넘게 번다라고 합니다. 참 우리 시장 말 그대로 대세는 가상 자산이 됐습니다. 주식에 대한 평가마저 비트코인과 연결될 만큼 연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40분 전의 속보로는 10만 달러에 근접했던 비트코인이 9만 7천 달러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자, 이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제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세에다가 또 주춤하다가 다시 재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테슬라의 주가가 치솟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테슬라 이유도 있고 또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이유도 있을 테고 또 정보 효율부에 이제 수장이 된다는 것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보 효율부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나요? 정보 효율부를 영어로 하면 노지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노지입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도 다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지금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암호화폐와 매우 긴밀한 어떤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이제 이선 앵커께서 7천억 번다 하루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적어도 주식은 뭐냐면 그 주식과 관련된 기업이 있죠. 종목이 있죠. 그런데 가상자산은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냥 가상자산이에요. 암호화폐예요. 관련된 기업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금하고 비슷한 속성은 있습니다. 채굴한다는 건요. 근데 그거하고 또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또 하나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은 갑자기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세계의 영역에 들어가 있죠. 물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비트로 유명한 기업이 바로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 기업이 하루에
7천억을 번다는데 소프트웨어를 잘 팔아서 7천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는 기업인데 기업 중에서는 비트코인 자산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B2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서 사 모으면 이해가 되는데 빚까지 내서 대출 또 채권까지 발행을 해서 사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올려줄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비트코인 평가액이 54억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평가액이 54억 달러니까 7조 5,897억 원이 더 늘어났어요. 훨씬 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루에 5억 달러를 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니까 7천억 원이에요. 자, 하루에 5억 달러를 물건을 팔아서 버는 기업도 많지 않은데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이 이윤으로 이익으로 하루에 7천억 이상을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또 손실을 입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세일러 회장이 트럼프 당선된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을 5만 개 더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뭐 물건을 많이 생산한다. 우리 삼성전자는 HBM 고민, SK하이닉스도 HBM 고민, 조선업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상자산은 뭘 만들죠? 만드는 건 없어요. 그런데 돈은 계속 벌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게 33만 1,200개. 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을 초월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주가가 지난해 말 63달러였는데 지난 금요일이죠. 421달러. 예. 이 정도로 약 600% 이상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걸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2012년에 저 가격과 그다음에 지금 2025년 앞두고 있는 2024년에 지금 가격과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100배죠. 그러니까 1000배인가요? 100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은 알트코인이 됐든 노지가 됐든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생산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 점에 여러분들이 아주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드리게 됩니다. 네, 수익률을 보니까 정말 부러울 따름인데요. 우선 비트코인과 조금만 관련이 되어 있더라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들입니다. 자, 한편 코인 저격수로 불렸던 인물도 있죠. 게리 겐슬러 위원장, 결국은 사퇴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퇴한다라고 언급했었던 그 당일만 하더라도 최고점을 넘나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자, 향후 방향성, 영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은 뭐 가상자산은 다른 코인들도 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사례로 핵심은 겐슬러가 아니에요. 핵심은 트럼프입니다. 집권 1기 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비트코인 뭐야? 이런 자산은 말도 안 돼. 이렇게 냉소적이었던 입장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이 시종일관 가상자산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의 이 가상자산의 수도가 어디냐?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달러가 중심이 되고 있던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그 이전에 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이기 이전에 가상자산 하면 어떤 나라였습니까? 가상자산 하면 떠오르는 국가 두 나라,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나 미국? 중국과 러시아죠. 다 틀렸네요. 중국과 러시아는 뭐 북한이 지금 뭐 해킹을 해서 가상자산을 탈취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법적이고 또 탈법적인 그런 온상이 되는 그런 거래가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생각할 땐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가상자산을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트럼프 집안에서도 가상자산을 얼마 전에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게리 갠슬러예요. 그러니까 게리 갠슬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상자산 이대로 안 된다.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의 자유로움이 상실돼 버리거든요. 안전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게리 갠슬러가 사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장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는 1월 20일까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임한다고 하니까 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이 게리 갠슬러가 이끄는 정권거래위원회와 소송을 벌이던 코인이 뭐냐면 리플이에요. 리플이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알트 코인이 이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 정권거래위원회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대부분의 내용이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갠슬러가 계속해서 이 딴지를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업계 쪽에서는 계속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사자인 갠슬러가 이제는 물러나기 때문에 갠슬러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자꾸만 이 가상자산을 정권 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플은 정권이다. 지난 2020년에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런 갈등 자체가 이제 사라질 가능성도 없다. 앞서 이제 이소님 말씀하신 대로 급등을 했지만 조금 조정되는 국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되고 나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갠슬러 위원장 사임 소식이 그동안 이 정권거래위원회에 억눌러 왔던 알트코인이 추가 상승하는데 호재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갠슬러 다음엔 누구냐? 가상자산 전문가를 아예 임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앞으로 정권거래위원회에서조차 날개를 더 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암호화폐에 대한 앞으로의 머니 무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래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차기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CEO가 될 확률도 높아 보이고요. 관련된 자들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잠시는 주춤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건 눈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일 텐데 자, 트럼프 2기의 기대주인 가상자산, 가격 급등과 함께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오를 건지 여기서 신규 접근해도 될 건지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무슨 단언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빼라, 지금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결정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용을 알고 뛰어들어도 뛰어들고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특히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죠. 이제 거래량이 또는 실제로 시장에서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도 있고 또 언제 시기가 정점이라는 것에 대한 꾸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정권이나 우리가 구조적으로 경제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가상자산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나누어서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을 때 여러분들은 나한테 맞는 투자가 뭐냐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누가 부자가 됐다면서 그럼 나 뛰어들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듯 했다가 다시 9만 7천 달러로 내려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승세 속에서도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하락세 속에서도 언제 상승할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투자라는 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트럼프 노믹스, 트럼프 경제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거냐, 후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금리도 더 이상 인하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가 오히려 미국 연준에서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전략자산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전략자산 그러면 달러가 있고 일단은 그다음에 또 아니면 금이 있고 그런데 이 전략자산 비축하는 전략자산화 한다는 것이 이 가상자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양방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은 지금 이 화면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가 가상자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아랫부분이 뭐냐면 일종의 선물이에요. 미리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비율이 오른쪽으로 가면 더 높아지죠. 비슷한 정도의 가격 수준인데 오히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오히려 더 그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적이다는 거죠.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열려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체결 약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변동성 우리가 빅스 지수를 이야기합니다만 그 변동성도 상당히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또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집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가상자산의 방향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되면 또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따른 변동성 또는 위험성, 리스크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 차원에서의 투자가 필요한데 하나만 덧붙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전략자산화하고 있고요. 다른 국가들도 그런 국가들이 꽤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까요? 대한민국은 과연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경제에도 마찬가지고요. 안보도 그렇고 영향을 주는 미국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전략자산화해서 비추한다는 의미가 나오는데 우리는 대응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연이어서 경신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만큼 계속해서 관심도가 집중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으로 고안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약 1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이제 글로벌 시장도 계속해서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머니무브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반대로 증권 시장은 좀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함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칩니다. 안 그래도 거래량이 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래 대금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좀 막막할 따름인데 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어떤 포인트 잡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육회, 상회 또 통회? 바로 통신입니다. 아, 통신. 통통통.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를 내다 팔고 있는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인 지분율이 어디 쪽으로 가고 있냐? 바로 통신사입니다. 여러분 통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6G가 있겠죠. 6G가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율주행이죠. 자, 머스크가 이 정보 효율부 수장이 되면은 모든 걸 다 쓸어내고 우선적으로 규제를 없애버릴 것이 자율주행 쪽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자율주행 쪽에 그냥 테슬라 그러면 전기차잖아요. 테슬라 전기차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율주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줄고 있는 그 외국인 지분율인데 반면에 지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이 통신업종이다. 그 다음이 전자,
뭐 삼성전자 반도체 들어가죠. 금융업, 보험업.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분율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그 외에 운수 장비 쪽이나 제조업 쪽이고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빠지고 있는 건 뭐 종이 목재업도 있습니다만 비금속 광물업. 그러니까 지금 유기화학이나 이쪽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섬유 의류 이쪽도 뭐 패션 사업 쪽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몰라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그만큼 수출이나 또는 경쟁력이나 미래 가치나 이런 부분들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통신사 쪽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제 통신사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되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전력 쪽이죠. 한국전력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전근가 쪽에서 이제 눈높이가 달라지는 이유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제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 에너지 유가가 중동이 그렇게 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 자체가 하향 안정화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좋고 결국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에너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사람이 초소형 원자로 스타트업 이사의 멤버인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대표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 중에서도 SMR 에너지 관련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과 자율주행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력, 특히 원전 쪽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달러에 대한 물음표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자, 우리는 어떻게 좀 이 부분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릴 건 뭐냐면 환율과 관련된 부분은 미국이 양보를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트럼프 집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내의 기업들의 법인세를 대폭으로 삭감해주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환율입니다. 그런데 환율을 우리는 이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 자체를 인위적으로 뭐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미국으로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거든요. 왜? 그것이 미국에서의 어떤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로서는 환율과 관련된 부분의 변동성은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리 운신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판단하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킹달러 시대를 좀 인정하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8월과 9월에도 달러 예금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보면은 606억 7,800 달러 예금이 있던 것이 지금 더 늘어났죠. 그 이야기는 뭐냐?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달러 예금이 늘어난 거 보면 물론 이제 예금이 이제 이자도 붙고 달러 예금이라는 게 이자도 붙고 또 차익 실현을 위해서 달러로 예금을 들어뒀다가 또 뭐 이제 원화로 또 파는 경우도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차익 실현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대해서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도 더 상승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 환율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막 너무 집착해서 이거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의 어떤 투자 전략 또는 우리의 경제 전략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조금 숨고르기를 하다가도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해서 아이고 어떡하나 환율 올라가면 우리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탈할 텐데 등등등 뭐 수출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입되는 에너지 비용이나 이 비용들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무역 수지도 영향을 받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도 저는 참
이걸 다 우리가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의 수출 전략 또는 또 에너지 전략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이 부분에 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고, 실제 이제 외화 예금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들 같으면 이제 이 원화 예금보다도 지금 사실은 요구불 예금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트럼프 시대에. 그런 걸 본다면 실제 달러 예금을 들어두는 것도 하나의 좀 여러 가지 우리 투자 수익 전략에서도 한 포트폴리오의 하나 정도를 구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달러 기조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수출과 수입 어떻게 이 전략들 세워 나가야 될지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고 끝에 재무장관에는 스콧 베센트가 지명됐는데요.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인 그는 상무장관에 지명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 하워드 러트닉과 함께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두 사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다른 인물들까지 물망에 올리며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스콧을 지명한 겁니다. 그는 트럼프의 경제정책 시행에 도움을 줄 핵심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처럼 경제정책에 있어서 관세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 일론 머스크는 베센트에 대해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이라며 지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당초 물망에 올랐던 또 다른 인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재무장관 지명이 유력하다라는 월스트리트 보도가 있긴 했지만 최종 인선에서는 배제됐는데요. 대신 외신들은 연준 의장의 워시 전 이사를 앉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준수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11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7을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건 물론 3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제조업 PMI는 48.8을 기록했는데요. 50 미만으로 경기 위축 국면을 시사하긴 하나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합성 PMI는 55.3을 나타냈습니다. 이 역시 3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크리스 윌리엄슨 S&P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월에는 사업체들의 분위기가 밝아졌다며 저금리 전망과 차기 행정부의 친기업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기대감이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시간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71.8을 기록하면서 넉 달 연속으로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발표됐던 예비치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월치에 비해서는 1.8%가량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제조업 체감 경기가 5달 연속으로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11월 제조업 PMI 잠정치가 49로 집계되며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경기 위축 국면을 뜻하는 50 미만을 유지하면서 제조업 업황이 부진함을 시사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우사마 바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생산량과 신규 주문이 모두 감소했고 기업들은 2월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 수준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PMI는 50.2를 기록하며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는데요. 전월치는 49.7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합성 PMI는 49.8로 전월의 49.6보다 0.2포인트 개선됐습니다. 한편 일본의 10월 근원 CPI도 발표됐는데요.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11월 PMI가 48.1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1.9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10개월 만에 최저치이기도 한데요. 시장은 전달과 같은 50을 예상했는데 경기 확장과 위축 국면을 가르는 이 지표가 되는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유럽의 경기 침체 국면을 반영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사이러스 드라 루비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상황이 이보다 나쁠 수 없다며 유로존의 제조업 업황이 더 깊은 침체로 빠지고 있고 서비스 업황도 고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여파로 ECB가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빅컷을 단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정세는 갈수록 경랑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타격한 바 있죠. 이 여파로 북한군 사망자가 500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전쟁 관련 첩보를 제공하는 텔레그램 채널인 도시의 스피오나를 인용해 당시 공격으로 18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에는 북한군 3명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여기에 더해서 당시 공습으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해당 정보의 출처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발사한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다라는 판단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미사일에 대해서 확실히 다른 형태의 재래식 무기나 핵탄두를 실어 나르도록 개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현지 시간 24일 막을 내렸습니다. 당초 22일 폐막 예정이었지만 핵심 의제인 기후 대응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가 이틀 더 연장된 건데요. 결국 신규 기후 재원 조성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공공 민간 재원을 통해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을 2035년까지 연간 1조 3천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선진국이 부담하는 공공재정은 2035년까지 연 3천억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선진국 그룹은 미국, 캐나다, EU 등 20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미국 2조 달러 지출 감축까지는 힘드나 국채 수급 부담은 완화될 것. KB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정부 효율화, 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줄 인사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한다. 일론 머스크와 베벡 라마스와미가 이끌 정부 효율부에서는 빠르게 규제를 완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규제를 줄여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공표한 건데요. 최근 차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속속돼서 지명된 가운데 공화당 소속 기존 정치인들도 있지만 기업 설립자, 경영자 출신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정부 효율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따라줄 인사들을 상당수 등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조 달러 감축, 즉 연방정부 지출 중 30%까지는 어려우나 5에서 10% 정도의 축소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머스크는 정부 낭비를 근절해 최소 2조 달러가량을 아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올해 연방정부 지출이 6조 7천억 달러였음을 감안하게 된다면 30%에 달하는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좌측 그림에서 보듯이 지출 중 13%는 이자 비용이고요. 61%인 약 4조 달러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의무 지출입니다. 고령자가 늘고 저항도 심해 복지 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워 이전 부채한도 협상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의무 지출에는 삭감을 검토하지 않았고 재량 지출 절감에 집중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의무 지출도 일부 축소할 필요는 있다라는 입장이기는 하나 지지율과 경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공화당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은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4년 집권 후에 다음이 없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량 지출에서 2조 달러 감축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했었던 교육부 예산은 전체 연방정부 지출 중 4%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3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죠. 연방 공무원에 대한 지출이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 급여 규모로는 작게 잡으면 약 2%, 국방 및 안보 관련 직원들을 모두 포함하고 운영비와 퇴직금 등 복지 혜택과 간접비까지 모두 더할 경우 최대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을 해고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연방정부 지출 중 약 1에서 5%를 축소하는 효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재향군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 지원 프로그램 중 지출 승인이 만료되는 항목 예산이 줄고 머스크가 주장하는 연 5천억 달러 규모의 의회가 인도하지 않은 용도의 지출이 추가 삭감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머스크는 공영방송공사,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금을 그 예시로 들은 바 있는데요. 자, 감세 논의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세 논의 전 지출 축소가 선행되게 된다면 재정 적자 확대 예상 규모가 줄어들면서 국채 발행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방 정부 지출의 약 30%까지 축소까지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5에서 10% 감축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업계의 중론인데요. 만약 내년 하반기 본격화될 감세 논의 이전에 이와 같은 지출 축소가 선행되기 시작한다면 채권 시장이 우려하던 국채의 대규모 추가 발행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선거 전 CRFB는 왼쪽 표에서 보듯이 지출 절감 이외에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간 평균 약 7에서 8천억 달러의 연방 정부 적자 확대를 예상한 바 있었습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의 정부 조직 효율화로 5%가량의 지출이 감축될 것임을 가정하게 된다면 예상되던 적자 확대 폭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채권 시장의 국채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부담이기는 하나 대규모 적자 확대에 따른 발행 우려가 덜어지면서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세를 제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표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실 이번 주는 미국의 증시가 좀 짧게 끝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었던 한 달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등 좀 짧은 한 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강력한 일정으로는 일단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겠고요. 2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PCE 물가와 FOMC 회의로까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 한 주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각종 지표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으로 변동성 강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기존의 3.25%지만 일단은 금리 동결과 25bp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인사이트를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